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공유경제 세상을 바꾸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부에서는 공유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건지, 그 다음에 공유경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말한 성공한 공유주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식 공유주의 사례는 어떤 걸로 들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함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물학자인 게리 타딘이라는 분은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유 자원의 공동의 강제 규칙이 없다면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결국 공유지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가끔 보면 우리가 공공장소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국립공원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고, 이런 것은 공공 화장실이라든가 국립공원에 있는 곳은, 국립공원 이런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의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줘서 청소를 하게 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청결하게 사용하고 국립공원 같은 데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좀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기서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임승차라는 것은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냥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말죠. 자, 이 사람은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무임승차, 즉 돈을 안 내고 차를 타는 것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립공원에 어쩌다 가보면 뭐 술병서부터 뭐 라면 봉지서부터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까지 그냥 너저분하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것 또한 우리는 국립공원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누군가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은 편할 수도 있죠. 뭐 쓰레기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편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어떤 불쾌감을 준다거나 어떤 공공 구성원들 모두가 그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공유지, 공동의 것으로 사용하는 토지 뭐 이런 뜻인데, 공공의 영역에서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게리 타딘이라는 분이 설명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의 공유경제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공유경제의 원초적인 모델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공유경제가 새롭게 더 부각하고 새로운 종류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어떤 기술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변화에 기반한다. 이 점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서 쭉 이제 내용을 좀 따라서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가 사전적으로 공유경제라는 것은 물품을 소유가 아니라 서로 대여해서 빌려 쓰는 개념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 전철역 옆에 보면 요즘에 지하철역이나 전철역에 보면 자전거를 공동으로 쓰고 있죠. 사람들은 그 자전거를 빌려서 쓰죠. 그리고 다 쓴 다음에는 그 장소에다 다시 갖다 놓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그 자전거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전거를 빌려 쓰는 개념이죠.
그것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자체에서는 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세금을 거둔 것을 갖고,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을 갖고 그러한 그 서로 대여해서 쓰는 물건을 두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대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게 해지려면 사람들이 서로 모바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관리된 상태이어야 이것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자전거 대여조차도 기술적 발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후에 이러한 공유경제 모델이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소유가 아닌 접근이고, 접근을 어떻게 누가 제공할 것인가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 자체보다는 사용 효용에 집중하여서 소유에 대한 관점도 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의 공유 서비스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 중심의 경제 정책이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플랫폼은 이제 우리 하나의 경제에서, 우리 사회 또는 세계의 경제에서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중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만드는 가장 많은 부정적인 현상이 있죠. 어떤 현상이 있나요? 자,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현상은 되게 많죠. 긍정적인 현상도 물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부정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부정적인 현상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빈부격차일 거예요. 자, 빈부격차가 나면은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부유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지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진 않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재난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집안이 원래 가난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경제가 되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본,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체계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빈부격차를 방치해뒀을 경우에 그 사회는 범죄가 난무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그런 바이러스 상황에서 만약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러한 세균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 질병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겪게 되고 아주 심각하게 어떤 파멸적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공유경제가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쓰는 재화는 모두 내 것이 없다, 내 것일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의료보험제도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참 좋다라고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의료보험료를 우리가 거의 전 국민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료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자기가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는 건 아니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 방식은 되게 평등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전체가 의료보험료를 내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 의료보험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자본주의가 가져낼 수 있는 그러한 빈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공유주의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리타든에 이어서 공유주의의 비극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게리타린까지는 이런 공유 자원에 대한 공동의 강제 규칙이 없다면 결국은 이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게리타린조차도 공유지의 비극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강제규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강제규칙이라는 것은 법적인 거죠. 물론 이분의 말 이야기도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하자원, 그 다음에 초원, 그다음에 공기, 호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공동 구성원 전체가 사용이 될 되게 소중한 자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용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지하에다가 오염물질을 갖다가 버린다거나 어떤 뭐 초원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법으로서 다스리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주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해온 것이 사실이겠죠. 그 중에서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 어떻게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냐 하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지 그 중에서 성공한 공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졌던 어떤 가장 큰 그 궁금증은 정말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면 이 공유지의 문제를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대체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어떤 긴 연구, 이분은 평생 이런 공유지, 어떠한 공유지가 성공적인지, 어떠한 공유지가 비극적인지에 대해서 평생 연구해 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결론들을 도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유지 문제를 해결해온 주체는 시장이나 정부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였다. 성공한 공유지를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롬은 당사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공유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때 국가의 개입 없이 어민들은 스스로 정교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서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터키의 어촌을 사례로 들기도 하고,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테르벨 목장지대, 그 다음에 일본의 고산지대 목초지와 산림에 대한 불합 공동 소유 사례, 그 다음에 농사용 관계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의 우에르타, 필리핀의 잔데라 관계 공동체 등 천년의 세월 동안 공유지를 잘 관리해온 공동체들을 사례로 연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스위스의 테르벨 지역이나 일본의 고산지대 목초지라든가 산림 불합 공동 소유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러한 공유지에서 그냥 무작정 쓰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공동체가 그 공유지를 사용하는 것을 적절한 규칙과 적절한 감시와 적절한 자발성을 통해서 그 공유지가 손상되거나 적이 되지 않게 남획되지 않게끔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공유지라는 개념 자체는 중세시대부터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중서시대 때는 봉건 영주가 어떤 한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봉건 영주가 개별 농민들에게 그 경작할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그 봉건 영주 지역 전체를 위한 비용이나 아니면 봉건 영주를 위한 비용들은 이 공유지에서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봉건시대 때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자기 뭐 가축이나 이런 걸 데리고 공유지에 와서 풀을 막 뜯어 먹이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규칙이 제대로 없었을 경우에는 그 공유지의 풀들을 그냥 마구 뜯어먹게 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규칙을 둬서 했을 경우에는 공유지가 그 구성원 전체들한테 유용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공유지가 사용되어 왔던 역사적 사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성공한 공유지를 한 7가지의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을 들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것은 국가 같은 외부 당국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주는 경우 있겠죠. 국가가
이러한 지역의 모든 것까지 다 제도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 공동체가 만들고 그것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갈등 장치. 공유지가 있다면 그 공유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의 물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한 사람이 많이 쓰게 되면 딴 사람들이 뭐 가뭄 때는 쓸 수가 없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저렴한 비용의 그런 방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규칙을 위반했을 때 잘못에 대해서 강도를 점점 높이는 점증적 제재를 사용했다라는 점도 공통된 특징으로 들고 있고요. 감시활동, 구성원들은 스스로가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집합적 선택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규칙을 수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규칙을 적용해서 사용하다 보면 늘 그 규칙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환경이 변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자, 규칙의 부합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쓸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한 규칙이 현지 조건에 분명히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했으면은 그 공동 공유지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유자원의 명백한 경계, 공유자원의 경계와 그 사용자가 분명하게 경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러한 성공하는 공유지들의 공동적 특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왜 지금 다시 우리가 주목받느냐 하면 이러한 공유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기술 발달에 의해서 새롭게 공유지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공유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지에서 그러면 공유경제로 개념을 좀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대여의 개념으로 차용해서 쓰는 개념의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이것은 공동소유라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자, 공동소유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차용이 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그 집에 그 지역에 어떤 집에 남는 방을 우리가 빌려 쓰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에어비앤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일반인들 또는 뭐 물론 에어비앤비조차도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집안이 있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공유경제라는 말은 2008년에 미국의 하버드대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로 한 번 사용한 제품을 여럿이서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품은 물론 생산 설비, 서비스 등 개인이 소유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개념이 각광을 받고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가 위기가 계속되면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환경오염 이런 사회 문제가 시급해지면서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고 사회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이런 일이 공유경제 개념이 확산됐던 거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 발전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되게 중요한 밑받침을 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공유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나 상거래의 이런 의식들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 간 거래는 안정성 수준이 낮은 거래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서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재의 미비로 지하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도 물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공유경제는 크게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휘어링, 이것은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을 쉐어링인데 카쉐어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도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물물 교환 방식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분해주는 뭐 이런 것들은 중고 매매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중고 거래 사이트, 이것도 공유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협력적인 커뮤니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협력적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들 간의 협업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루는 경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에어비앤비도 이런 협력적 커뮤니티라고 두기도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이러한 협력적 커뮤니티 방식이라고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지식을 그것을 보완해주고 또는 틀린 것을 고쳐주고 이러면서 지식이라는 자원이 공동으로 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공유주의에서는 협력적인 커뮤니티가 되게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죠. 이러한 협업 내지는 협력을 되게 중요하게 하는 공유경제를 협력적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텀블벅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요? 자,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협력적인 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텀블벅 같은 경우는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공연, 영상, 연극제 뭐 이런 아니면 음반 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면은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서로 협업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협력적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와 중개자, 사회 전체 모두의 이익이 되는 윈윈 구조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본다면 이러한 공유경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겠죠. 기존 기업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이것을 사회를 환원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유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공유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 등 여러가지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이 사회봉사활동에 되게 많이 나서고 있죠. 특히 뭐 이런 코로나 사태라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어떤 빈민가라든가 지금 쪽방촌의 문제, 그다음 뭐 이런 어떤 되게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이 나서서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나온 이윤을 사회에 그렇게 배분을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사회적 열악계층들이 더 안전한 생활을 하고 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업이 얻은 이익을 올바르게 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공유경제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격려를 보내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형성된 거지 오래전부터 되어 왔던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어떤 공유경제 모델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러한 공유경제를 운영할 만큼 그렇게 발전한 그런 특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공유경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식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제가 위키피디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식 공유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배울 건데, 자, 지식의 공유 자원, 지식이라는 것은 되게 공유적인 자원이죠. 여러분들은 지식은 어디서 얻나요? 보통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는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또는 서클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식을 얻죠.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돈을 내고 그 지식을 얻지만 모든 지식이 돈을 내서 얻지는 않죠.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계속 이어받아서 쓰는 측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그 가치가 되게 공유적인 특성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그 가치도 커지고 영향력도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생겼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지식을 많이 공유해서 쓰면 쓸수록 환경은 점점 더 좋아질 거겠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소프트웨어 소스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소스를 무료로 개방해서 서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뭐 이러한 리눅스라든가 워드프레스가 그 전형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뭐 또 지식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적이기도 하지만 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촛불 시위나 시민 정치 이런 것들도 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도 어떠한 주장을 내죠. 누가 뭐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내고 사람들은 그거를 동의를 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유주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유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료 공유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공유주의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프리픽, 오른쪽에 있는 프리픽 같은 경우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 결과물들을 공유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물론 도네이션을 통해서 도네이션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을 보고 그 사람한테 어떤 용역을, 어떤 의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사이트죠. 이러한 사이트들이 아주 무수히 많아지고 있는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유주의 비극 현상은 지금도 물론 벌어지고 있지만 성공한 공유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한 공유주는 과연 우리가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은 모두가 함께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뭐 그러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오는 주체들은 지역 공동체라는 점들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